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고조선의 홍익사상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미국의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책도 냈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계의 석학들이 고민을 하고 저서를 하고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주의를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지만, 그러면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주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사람은 아직까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패러다임은 홍익주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이제 원고는 100여 면을 썼는데 200자 원고지, 논어가 200자 원고주 한 200매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논어 절반 분량이에요. 20분 동안에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제 건너뛰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고조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는 그동안 이 변방에 조그마한 나라라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실제하지 않은 만들어진 역사라고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미 있었고, 그 환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첫 통일 왕국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통일 왕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느냐? 조선 왕조실록은 우리의 정사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단군고기라는 책이 실려 있습니다. 단군고기에 보면 단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조선, 신라, 고려, 동부여, 북부여, 남옥저, 북옥저, 예, 맥, 이 9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단군이라고 단군고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단군은 통일 왕국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조선 왕조실록의 단군고기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강단사학에서는 만들어진 신화다, 실제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 상하천 사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자가 30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니까 고조선으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3000년 이전에,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가 망명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자 조선을 건국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단군 조선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언제냐? 중고문헌 비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영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정조 때 편찬을 하고 고종 때 다시 편찬을 해서 세 번의 편찬 과정을 거쳐서 국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거기에 단군 127년을 하나라 우왕 18년이라고 했어요. 중국 북경대학의 역사학과 교재에서 중국 한족의 첫 국가를 하나라로 잡습니다. 근데 중국의 첫 국가 하나라보다 우리 단군조선이 100여 년 전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정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이 하나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입니다만 기원전 21세기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그 4,000년 전에 중국의 첫 국가 하나라보다 우리 단군 조선이 한 100여 년 앞서서 건국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그 단군 조선에 대한 인식이나 현재 중국 학계의 인식이나 민족 사학의 인식이나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강단 사항만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위치는 어디냐? 그동안에는 이 결정적인 근거 사료가 없었어요. 근데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 고조선의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해, 북, 삼남. 바다해, 북녘북, 외산, 남쪽, 남영남. 그러니까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바다가 무슨 바다고 산이 어떤 산인지를 몰라서 그 문장을 해독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나 한국 학자나. 저는 거기에 해북 산남의 해는 발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해경에 보면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발해의 북쪽이 되죠. 하북성 동쪽이. 그리고 한무제가 고조선을 칠 때 넘어온 산이 갈석산입니다. 전한서에 보면 동쪽으로 갈석산을 넘어와서 조선을 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해의 북쪽, 갈석산 남쪽에 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위치가 해북 산남으로서 정확히 해명이 된다. 물론 이제 무경총회에 보면은 북경 북쪽에 조선하라고 하는 그 조선강이 있었다든지 조선성이 있었다든지 무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자 같은 책에는 발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선이라는 위에 발자를 덧붙인다는 이게 바로 발해조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한서 지리에 보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자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입니까? 이 선진 사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게 됐느냐? 한수 지리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무제가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이제 낙랑군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그 한족의 아전들을 데려다가 이제 관료로 임명을 한다 이 말이죠. 또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대문을 열어놓고 자는 걸 보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고조선의 풍속이 각박해졌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고조선 사회가 성숙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식해 왔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한족의 문화가 후진적인 문화가 선진적인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 풍속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문화가 어땠었느냐? 공자가 논어에 보면 구리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그 구리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세기나 이런 책에 보면 단군은 군이군이라고 그랬어요. 단군이란 분은 아까 9개 나라가 모여서 임금으로 추대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에요. 9개 나라가 모여서 세운 그 임금이 단군인데 그게 구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가서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은 고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왜 공자가 가서 살고 싶어 했느냐? 군자들이 거기에 사는 곳이다. 중국 문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공자가 자기 고국을 떠나서 동이족의 나라 고조선에 가서 살기를 희망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당시의 고조선이 중국의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보다 더 선진 국가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이 홍익인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홍익의 두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홍익인간이라고만 하지 홍익의 뜻이 무엇이라고 설명한 걸 보지 못했잖아요. 홍익인간 개념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홍익인간의 익은 이게 이익익자입니다.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는 도덕 개념입니다. 홍은 넓은 홍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을 널리 이웃과 더불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도덕 이것을 두 바퀴로 가는 것이 홍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도 아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동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도 동물도 아닌 인간이 이 경제와 도덕을 두 바퀴로 굴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가르친 것이 홍익인간 사상인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홍익인간 사상이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르냐? 가령 유교, 불교, 도교, 동양을 대표하는 사상인데 이 동양 사상에는 도덕은 있지만 경제 개념이 없거나 빈약합니다. 유교는 경제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경제 개념이 약합니다. 맹자에 보면 맹자가 양나라 왕을 만나가지고 양효왕이 불원 처리하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맹자의 답이 그거예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시오. 인이 도덕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도덕 중심이고 이익을 배제했다.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경제 이론 자체가 없잖아요. 부처님 자신이 얻어먹고 얻어입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사상이 없다 이 말이야. 유교는 경제사상이 있긴 있지만 소극적이고 빈약하다. 경제사상이 없는 이론 가지고 어떻게 이 경제와 도덕이 다 있어야만이 인간이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 사상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는 어떠냐? 자본주의를 하면은 중국이 불과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2, 30년 안에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효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강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승자 독식의 이런 사상은 그 도덕적인 그런 정신이 빈약한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뛰어넘고 제가 홍익인간 사상이 한국 사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조망을 했는데 조선조 500년 동안에 율곡 선생이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게 인식을 하신 분입니다. 율곡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시비와 이해, 옳고 그런 것과 이롭고 해로운 것,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도덕 개념이야.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지는 것은 경제론입니다. 이 시비와 이해가 어떻게 합의점을 찾고 중용을 이루느냐,
이것을 율곡 선생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는 것을 가리는 것은 도덕 논리고 이로고 해로운 것을 따지는 것은 경제 논리란 말이죠. 그런데 맹자나 공자는 이익을 배척했는데 시비와 이해를 배척하고 시비만 따질 게 아니라 이게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익인간 정신이 실학자들에 의해서 실사구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사라고 하는 것은 실리를 말하는 것이고 구시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홍익인간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실리를 말하는데 홍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공정과 정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사구시 네 글자는 곧 홍익인간에서 말하는 홍익 두 글자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홍익인간 사상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자본주의가 정말 이상적인 사상으로서 인류를 행복의 시대로 이렇게 잘 간다면 우리가 자본주의 이후에 새로운 주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 자본주의가 병들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게 자연 발생이 아니고 사실은 자본주의의 문명병입니다. 그러니까 백신만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인간이 이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충돌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도덕과 경제가 두 바퀴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경제 논리만 가지고는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 이후에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가 홍익주의를 제창합니다. 어떤 주의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철학적인 이론적인 기초가 없다면 그게 하나의 주의나 사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익주의는 이 결국에 천부경이 홍익인간 네 글자를 82자로 풀어놓은 게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의 무시무종이 홍익인간 세계관이고 또 이분법적 원리를 뛰어넘어서 너와 나가 하나 되는 것이 이 산일의 홍익철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인중천지, 인간이 곧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홍익인간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홍익주의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건너뛰더라도 오늘 발표하는 주제가 홍익주의이기 때문에 홍익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홍익주의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개인주의에 있다고 보고 전체주의적인 공동체 사회를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보다도 사회주의가 더 이 젊은 학생들에게 한때 풍미했던 것은 이런 철학적인 논리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철학적 유물주의,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의 특징을 언급한다면 유물주의, 계급투쟁, 잉여가치, 재산을 공유하는 것, 계획경제, 노동에 따른 분배, 그리고 사회 욕구의 충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의 최대 장점은 뭐냐? 분배를 평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약점은 뭐냐? 효율이 저하된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평등 분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의 증대를 통한 고도 성장의 기초 위에서만 평등한 분배가 절실히 제기되는 것인데, 사회주의의 비효율, 비생산성은 재산을 나누기 위한 유산, 재산이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회주의를 해가지고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재산이 증가되지 않으면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면 뭘 가지고 나누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스 레닌은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붕괴해가지고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 사회주의가 먼저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대략 200여 년쯤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유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민주자본주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자본주의의 결함은 축복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불균형과 노동자의 소외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단점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중요합니다. 경쟁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을 주장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출발선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놈은 10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놈은 100m, 200m 뒤에서 출발하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공정 경쟁이 아닌 자유 경쟁 논리에 따라서 약육강식 현상이 심화되는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윤원칙과 영리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수전노로 전락시킵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란, 이것은 동물학자 다윈이가 동물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 동물에서 만들어낸 논리를 인간에게 적용시킨 게 잘못된 거예요. 효율을 증가해서 경제는 발전하지만 공생, 공존, 공영의 도덕 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너는 죽고 나는 살다, 이런 목숨 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공조 속에서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힘센 적자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약자도 도태되지 않고 공생하는 정신이 자본주의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공자는 지도자는 생산이 적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균등과 안정이 정치의 요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로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균등한 세상,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한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익주의,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홍익주의란 뭐냐?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서문에서 역사의 발전 과정을 원시 공산사회, 그러니까 노예사회로 바뀌고, 노예사회가 봉건사회로 바뀌고,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간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5단계로 발전해 왔는데 결국에 계급 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물질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회주의와 이윤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명제가 같습니다. 그리고 계급 투쟁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회주의와 생존 경쟁을 사회 발전의 원리로 인식하는 자본주의는 생존 방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합니다. 역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이나 경쟁적인 요소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반드시 생존 경쟁이나 계급 투쟁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신라는 혈통이 서로 다른 박씨, 석씨, 김씨 전혀 혈통의 관계가 없어요. 이들이 이 왕이라고 하는 권자를 놓고 경쟁이나 투쟁의 방식이 아닌 공존, 공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왕좌를 평화롭게 주고받으면서 무려 1000년 동안을 사이좋게 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역사가 반드시 투쟁과 경쟁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상생을 통해서도 발전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홍익철학은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하늘과 땅과 대등한 위대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홍익인간의 인중천지, 사람이 하늘과 땅과 동일한 존재라는 이 사상 가운데는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는 사상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인중천지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도 하느님이요 너도 하느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경쟁의 상대, 투쟁의 상대가 아니라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인중천지일의 홍익인간 철학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생존 경쟁의 논리